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는 FOMC 회의록 결과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FOMC 회의 결과로 인해서 나스닥은 크게 올랐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채굴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막 팔아대고 있어요. 올해 한 번도 금리 인하 안 할 가능성도 저는 꽤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리 인하가 한 번밖에 안 되면 그만큼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박스권에서 좀 움직일 것 같아요. 한 65K에서 70K 사이에서 오랫동안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보이고 있어요. 이게 세 달에 16만 9천 원 맞아요, 웅달님?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이렇게 4개 강의에 16만 9천 원.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다 해서 16만 9천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지금 강의 숫자로 진짜 치면 대박이네. 12강 정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12강에 한 16만 15,000원 9천 정도 원.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네,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혜자인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또 빠져서 심란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럴 땐 대체 이게 왜 빠지는 건지, 이게 빠졌으면 이제 바닥인 건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코인리스의 뉴스들 제가 좀 가지고 왔거든요. 크립토 퀀트가 온체인 지표들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네, 주기영 대표가 대표로 있는 곳이죠. 비트코인의 채굴자 매도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는 FOMC 회의록 결과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FOMC 회의 결과로 인해서 나스닥은 크게 올랐거든요. 애플 주가 올리면서 사상 최고치를 지금 갱신하고 있거든요. 애플도 사상 최고가. 애플이 다시 전 세계 시총 1위 탈환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미국 주식은 지금 되게 좋은데 비트코인 가격이 못 가고 있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채굴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막 팔아대고 있어요. 근데 채굴자 물량이 무궁무진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바닥이 거의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굴자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양 자체가 이제 바닥나고 있어요. 팔 게 없는 거죠. 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채굴자만 팔 게 없는 게 아니라 거래소 물량도 지금 최저치입니다. 지금 가뭄 들게 생겼어요. 비트코인 물량이 딸려도 너무 딸립니다. 비트코인 물량이 이렇게 딸리는데도 가격이 이렇게 낮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하기 좋은 때라고 생각해서 산 거죠. 어제 오늘 저는 계속 샀거든요.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바이낸스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아셔야 되는 게,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이동한 거는 주로 매도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웨일 월럭 같은 데 보면은 거래소로 얼마큼 이동했다, 거래소에서 얼마큼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래소로 간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러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에 있다가 개인 지갑으로 들어갔다 한 거는 매도 물량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할 가능성이 좀 떨어지니까 거래소 물량이 줄어드는 거는 비트코인의 호재입니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세계 최대 채굴 업체가 마라톤 디지털인데, 여기서 6월에 보유하고 있는 거에 8%면 뭐 어마어마한 건 아니지만 1,400개를 비트코인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디지털이 원래 좀 돈이 좀 있는 데라서 우린 안 팔아 막 이랬었는데 못 견디겠는 거죠. 시세가 좀 올라줘야 됐는데 버티다가 그래도 안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매도를 좀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3월 최대치에는 채굴자들 전부 다 해서 하루에 한 7,800만 달러를 벌었는데 지금은 반도 안 되죠. 3,500만 달러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감기가 이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반감기 이슈 때문에 지금 채굴자들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영세한 채굴 업체들은 지금 매물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채굴자 수익은 엄청 줄었는데 해시레이트는 계속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채산성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은 똑같이 들고 있거든요. 오히려 조금 더 들고 있습니다. 해시레이트가 더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비용은 계속 더 많이 드는데 지금 수익은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식당을 하는데 원자재 물가가 지금 다 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원자재 가격은 더 올라가고 비용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손님은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수입이 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럼 이 식당은 영세한 업체면 망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좀 힘든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타개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격을 2배로 올렸는데 손님도 많이 오는 거. 이게 가장 타개하기 쉬운 방법이겠죠. 그거를 지금 앞두고 있는 게 비트코인의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격이 아직 안 높아졌죠. 네, 여기에서 지금 채굴자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투자자들도 좀 힘들지만 채굴자는 더 많이 힘든 거죠. 우린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데 채굴자들은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현물 ETF가 올해 승인이 나면서 증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만 들어온 게 한 12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훨씬 많이 들어왔는데 GBTC 유출량이 좀 많아가지고 120억 달러 정도. 그럼 이게 만약에 계속 지속이 된다면 대략 한 260억 달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또 승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36조가 들어오면 비트코인 시총이 36조만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승수 효과를 대략 한 10배 정도 보면 한 360조가 증가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총이 한 1500조인가? 한 대략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한 20%, 30%? 요 정도는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자금 순유입액이 사실 ETF 출시한 다음에 거래소 잔액이 좀 많이 감소했어요. 거래소에 있는 것들이 ETF로 많이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자산운용사에서 현물 ETF니까 고객들이 ETF를 사면 비트코인을 사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소에 있던 게 대부분 좀 자산운용사 쪽으로, 현물 ETF 쪽으로 좀 많이 옮겨간 것 같습니다. ETF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양이, 전 세계 ETF 보유량이 100만 개가 넘었거든요. 비트코인이 현재 한 2천만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100만 개가 넘으니까 한 5% 이상을 ETF가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형님이 와, 이분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5억 달러 규모,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7천억 정도 되거든요. 7천억어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되게 호재죠. 돈은 마련했고 이제 살 거다. 얘네가 사면은 또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매수하면은 가격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죠. 하지만 7천억이 비트코인에 있어서 그렇게 사실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좀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든 뭐 안 사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네, 이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매수해주면 이 힘을 받아서 좀 더 올라가 주기를 네, 기원해 봅니다. 마이클 반데 포프라는 저도 이분 트위터 글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현재 지지가 견고하다. 대충 지지가 한 66K 정도에서 현재는 견고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한 66,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9,400만 원. 요 정도에는 지지가 좀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뚫리면 네, 좀 많이 빠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건 좀 주의하시고 저는 66,000원에서 지지를 잘 받고 있길래 저는 조금 더 매수하긴 했어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만큼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쉽게도 지금 7만 달러를 잘 못 넘고 있거든요. 7만 달러면은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9,800만 원 되나요? 요 정도를 잘 못 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도 좀 아쉽습니다. 여기를 좀 뚫어내는 데서 또 저항이 한번 걸릴 것 같아요. 지금 66K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올라가더라도 또 한번 떨어지고 뚫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나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기를 뚫으면 뒤에 또 산이 또 있죠. 한 73K. 이거 뚫기도 진짜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저항이 걸릴 거고. 그래서 최고점 돌파할 때까지는 제 생각에 뭐 한 3개월 정도는 더 여유를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 9월, 10월, 뭐 가을쯤? 저는 한 7월, 8월쯤에는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늦어지게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인플레가 좀 잘 안 잡혀서 금리 인하도 좀 잘 안 되고 올해 한 번도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도 저는 꽤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아야 한 번. 한 번 하면 겨울에 되겠죠. 뭐 11월이나 12월쯤. 그러면 금리 인하가 한 번밖에 안 되면 그만큼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박스권에서 좀 움직일 것 같아요. 한 65K에서 70K 사이에서
좀 오랫동안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보이고 있어요. 네, 이게 그 이야기인데 크게 좀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한 71K에서 72K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다. 이거를 못 뚫어내면 조만간 조정장이 올 수도 있다. 네, 저도 이거 되게 많이 동감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좀 갇혔죠. 네, 여기 한 66K 정도 되고 여기는 한 72K 정도 되는데 여기에 좀 갇혔어요. 네, 요때 급등한 거는 이더리움 ETF 된다 그래서 요때 좀 크게 올랐죠. 하지만 그 뒤로는 계속 이렇게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5%밖에 안 되거든요. 비트코인이 원래 이렇게 안정적인 자산이 아닌데 지금은 너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박스권에 완전히 갇혀 있거든요. 계속 이걸 뚫어내지 못하면 한 번쯤은 크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한번 빠지게 되면 뭐 과거 차트는 뒤로 하고 최근 것만 보면 여기에는 좀 이렇게 저항대가 별로 없거든요. 여기는 저항대가 되게 강력해 보이죠. 여기는 좀 저항 없이 이렇게 한 번에 쭉 올렸기 때문에 한 번에 쭉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62K까지는 한 번에 쭉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좀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때 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어야 이때 좀 덜 무섭습니다. 지금 몰빵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쭉 빠지잖아요. 그럼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때 패닉셀 하게 되거든요.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패닉셀만 안 하면 돈은 버는 것 같아요. 공포에 던지지만 않으면 어찌됐든 계속 좀 좋은 시세가 올 때까지 급등하긴 하거든요. 그게 언젠지 모르니까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렇게 빠져도 좀 기다릴 여유가 생깁니다. 현금 보유가 멘탈적인 면에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일치하는 건데 지금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ETF에서 다 매수해버려서 그런 것도 있고 21년 12월, 그러니까 무려 3년 전이죠. 3년 동안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없습니다. 어저께 고래동 공부에서 오태민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이제까지 오태민 교수님 한 10년 동안 지켜봐왔잖아요. 반감기 때마다 폭등하는 걸 보셨는데 반감기 때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냥 매물이 없대요. 그냥 거래소에 비트코인 자체가 없어서 씨가 말라서 급등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비트코인이 씨가 말라가고 있어요. 네, 오태민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현상이 지금 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씨가 말랐으니까 바로 급등하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텀을 두고 오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그걸 알 순 없죠. 그냥 홀딩하고 갖고 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봐도 거래소에도 비트코인 없고 채굴자들도 지금 다 팔아버려서 없고 지금 다들 팔아가지고 가격은 떨어졌지만 물량은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매수세가 붙기 시작하면 물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팍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매물 잠김, 매물 부족 때문에 급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기대하고 투자를 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 안 나타날 수도 있긴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또 반복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딴 얘기인데요. 저는 전기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너무 부족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전기가 부족하면 전기 생산을 해야 되는데 발전 분야가 좀 각광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발전도 예를 들어서 뭐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보통 이렇게 두 개가 거의 메인인 것 같거든요. 화력 발전소는 탄소 문제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마음껏 늘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좀 위험하긴 해도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기술이 많이 좋아졌을 테니까 지금 우라늄 가격도 폭등하기 직전이거든요. 폭등하고 있죠 이미. 우라늄과 원자력 발전 이쪽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제가 리서치를 좀 깊이 있게는 못했는데 혹시 뭐 원자력 발전이나 우라늄 쪽 요쪽에 투자를 하려면 어디에 투자하면 되는지 아시는 분은 좀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리서치 해보고 다음에 컨텐츠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지금 뭐 구리 가격도 전선 같은 것 때문에 구리 가격도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실사용 용도니까 전기가 진짜 너무 많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지금은 전기차 보급량이 뭐 아직은 좀 미미하잖아요. 근데 전기차가 한 20년 후쯤 되면은 거의 내연기관 차량들 대부분 대체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럼 만약에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에서 80%를 차지한다. 그럼 가뜩이나 전기가 부족한데 전기차까지 쓰면은 전기가 더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발전 분야에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요새 좀 많이 들거든요. 원자력, 우라늄. 좀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리서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도 암호화폐 후원금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사실 바이든이 있는 민주당은 암호화폐 싫어했거든요.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들 싫어했었는데 근데 좀 역사적 흐름을 역행할 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더리움 ETF도 승인해준다 하고 좀 기조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암호화폐 후원금 트럼프가 이걸로 막 받고 있으니까 좀 부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든도 이제 앞으로는 암호화폐로 후원금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 자기가 암호화폐로 받았는데 암호화폐를 때려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트럼프가 되면은 암호화폐가 너무 좋아. 바이든이 되면은 암호화폐 너무 안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트럼프가 되면 너무 좋아. 이거는 맞는 것 같고요. 트럼프가 요즘에 뭐 암호화폐들은 메이드 인 USA 해야 된다. 앞으로 채굴하는 모든 앞으로의 비트코인들은 미국에서 캐야 된다. 메이드 인 USA 뭐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공공연하게 할 정도로 트럼프는 친암호화폐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바이든은 반암호화폐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약간 좀 중립적으로 좀 바뀐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좀 기조 변화도 좀 재미난 것 같아요. 암호화폐의 파워가 좀 대단한 걸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 표를 의식한 거죠. 아, 반대는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옹호할 순 없지만 최소한 반대는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바이든도 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크립토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든이 되면 되게 악재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트럼프를 뭐 1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좀 이상한 인간 같다는 생각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되면은 암호화폐의 호재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만약에 미국의 대선 투표권이 있다면 저는 트럼프를 지지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바이든을 저는 찍진 않을 것 같지만 바이든이 나쁜 짓만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죠.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쌀 때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이 작가님은 알트 뭐 가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그거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보면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 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도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는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